자, 이 타이틀이 지금 뭐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10장이죠. 이거 잘못됐어요. 내가 고치질 않아가지고. Catalysis and Catalytic Reactors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atalytic Reactor 1학기 때부터 PBR 공부했었죠. 거기에는 이제 촉매가 충전돼 있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번 챕터는 촉매예요. 촉매. 자, 강의 내용은 오늘은 이제 촉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수식도 하나도 안 나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촉매 나오는데 전혀 외우려고 하지 마요. 이런 거 뭐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한번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나는 외우는 거 아주 싫어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잘 외웠는데 외우는 거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하면 항상 나가서 1등하고 그랬었어요. 뭘 우야우는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게 외우는 거 싫어요. 나는 뭐 외우면 잘 외우긴 하는데 싫어. 특히 시대가 바뀔수록 싫어요. 최근에 올수록. 왜? 외울 필요가 없어. 그죠? 타이핑 몇 번 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외워서 뭐 어쩌려고. 이제는 컴퓨터도 손에 들고 다니잖아. 휴대폰에서 구글 띄워놓고 그냥 아무거나 치면 정보가 다 있는데 그걸 뭐하러 외워요? 다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무슨 유효한 정보를 찾으려면 적절한 키워드를 넣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게 뭘 때 그거를 찾기 위한 키워드를 넣을 지식은 있어야지. 그걸 알면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캐탈리스트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캐탈리틱 리액션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속도 법칙, 그리고 메커니즘, 그 다음에 속도 결정 단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불균일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리액터에서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대한 챕터를 우리가 1학기 때 다뤘었죠. 그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촉매 반응에서 어떻게 데이터 해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 산업에서 그 반도체 칩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방막을 증착을 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내 주전공이 이건데 이 방막 증착과 관련된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경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속도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요 챕터는 여러분들 교재로 우리가 쓰는 에센셜로 시작하는 그 책에는 없는 섹션이야. 옛날 Elements of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그 책에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캐탈리스트.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촉매는 역할이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물리화학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촉매의 역할은 마치 등산을 할 때 그 등반가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산들을 등반을 할 때 그 도와주는 사람 뭐라 그러지? 셀파? 셀파라 그러죠. 일종의 그런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도해주는 경로로 해서 가면 좀 쉽게 올라가는 그런 거잖아. 그렇죠? 촉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촉매가 없다면 여기가 리액턴트고 화질 상당히 안 좋죠? 여기가 리액턴트고 여기가 프로덕트인데 이 반응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가려면 이게 리액션 코디닛이고 여기가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여도 좋고 깁스 에너지여도 좋고 엔탈피여도 좋고 상관없어요. 리액턴트에서 프로덕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배리어를 넘어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꼭 배리어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반응에서 이런 배리어들이 있어요.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 차이, 이게 뭐죠? 만약에 여기가 깁스 에너지 축이라면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 차이가 깁스 에너지 오브 리액션,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넘어가는 데 필요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이제 에너지 배리어. 만약에 이 축이 깁스 에너지 축이라면 넘어가는 데 필요한 깁스 에너지가 되겠죠. 에너지 배리어. 자, 이와 같이 촉매가 없을 때 만약에 이렇게 높은 배리어를 넘어야 된다면 촉매는 이 배리어가 낮은 다른 경로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뭐 촉매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 배리어를 막 깎아가지고 이걸 없애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길 말고 더 쉽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하고 사실 유사해요. 꼭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왜 에너지 배리어가 있죠? 화학 반응에 일반적으로 에너지 배리어가 있어요. 왜 에너지 배리어가 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그 리액션 다이나믹스 공부할 때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라는 거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했었고 더블 대가로 표현했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존재하는 화학종을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 했었죠.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는 그게 만들어져야 왼쪽으로 떨어지면 다시 리액턴트로 돌아가고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프로덕트가 되는 건데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일반적으로 얘나 얘에 비해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구조예요.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야지만 프로덕트로 갈 수 있는데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구조가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 공부할 때 SN2 반응을 내가 예로 들었었죠. SN2 반응이라는 게 뉴클리오 파일이 알킬 헬라이드에 헬라이드가 이쪽에 여기가 내 코가 카본이야. 여기에 헬라이드가 붙어 있으면 뉴클리오 파일이 이쪽을 쳐야 되죠. 그래서 백사이드 어택을 해야 된다 그러지. 그래서 백사이드 어택을 해서 내 얼굴이 센트럴 카본이면 이 카본에 알킬 그룹이 3개, 여기 3개가 붙어 있고 이쪽에 리빙 그룹, 이쪽에 뉴클리오 파일이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어정쩡한 구조가 중간에 만들어지죠. 그랬다가 얘는 살아남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프로덕트고 얘가 살아남고 이게 다시 떨어져 나가면 그냥 리액턴트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촉매라는 게 있어서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불안정함을 좀 완화시켜 준다면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한 개념이 바로 촉매예요. 촉매. 자, 그래서 촉매는 다른 경로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리액션 패스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해요. 예를 들면 플래티늄, 여기 있는 건 지금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이런 반응에서 플래티늄 촉매를 쓰게 되면 더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촉매를 쓴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이 바뀌진 않아요. 평형상수. 평형상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안 바뀐다는 거야? 델타 G 값이 안 바뀐다는 거죠. 평형상수가 바로 델타 G하고 직결돼 있죠.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촉매를 쓰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지는 거고 여기와 여기의 에너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값이 델타 G에 해당되는 건데 델타 G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평형상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촉매의 특징은 아주 이상적인 촉매라면 촉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촉매는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지 않죠. 촉매는 기본적으로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그렇죠? 촉매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늘 그렇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뒤에 가서 그 얘기는 좀 하도록 하고
촉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캐탈리스트하고 헤테로지니어스, 그러니까 불균일 촉매, 균일 촉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균일 촉매, 이거는 그 넣어준 촉매가 리액션 믹스처, 그게 리퀴드건 가스 페이지건 간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 호모지니어스 캐탈리스트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제 액상 반응인데 뭐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에서 뭐 CO2 같은 걸 썼나 봐요. 그런 용매에서 프로필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뭐 얘라든가 아니면 부탄을 만드는데 요 아이소부탄이나 또는 노말 부탄을 만드는 이런 반응에서 긴장 반응시키면 잘 안 가는데 균일 촉매로 코발트 컴플렉스를 넣어주게 되면, 코발트 컴플렉스는 파우더인데 그거 자체는 파우더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 녹는 거예요. 용해가 돼서 페이지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반응식에는 CO라고 써 있지만 이거 CO 메탈이 아니에요. 코발트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사실은. 이게 올바른 화학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이제 균일 촉매의 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균일 촉매들이 있어. 뭐 산 촉매 반응, 염기 촉매 반응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럴 때 들어가는 산, 염기, 그게 다 호모지니어스 캐탈리스트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불균일 촉매 반응, 뭐 아까 얘기했던 플래티늄. 뭐 이 플래티늄은 거의 만능이야. 뭐 온갖 데 플래티늄이 튀어나와요. 얘는 이제 금속이에요. 이건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그냥 금속 파우더 또는 뭐 심지어는 금속 와이어를 쓰기도 해요. 전기화학 반응 같은 데서는. 얘는 이제 리액션 믹스처하고는 페이지가 다른 고체 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불균일 촉매는 고체예요. 이거는 사이클로 헥산이죠. 사이클론 헥산에서 벤젠하고 수소가 나오는 이런 반응. 이거 플래티늄이 없으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데 플래티늄이 있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요. 잘 일어난다는 게 이제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뭐 Al2O3 곱하기야 H2O 이렇게 써 있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마 다음 시간 가면 이제 사진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Al2O3가 알루미늄 옥사이드 또는 알루미나 이렇게 부르는 녀석이죠. 알루미나. 얘를 포러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포러스하게. 그래서 기공이 잔뜩 있는 알루미나로 만들어서 거기에 플래티늄이 박혀 있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촉매 반응은 리액턴트 최소한 하나 또는 거기에 반응에 참여하는 리액턴트가 하나 이상의 리액턴트가 그 고체 표면에 흡착을 해야 돼요. 그 흡착을 한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나 같은 이런 지지체를 포러스하게 만들고 거기에 플래티늄이 박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곱하기 H2O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거 곱하기가 아니고 물 분자가 거기에 또 붙어 있는데 몇 개 붙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수화물, 하이드레이트를 표현할 때도 화학식으로 X 소문자 X 한 다음에 H2O 이렇게 써요. 그게 물 분자가 붙어 있는 수화물인데 하이드레이트인데 개수를 정확하게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정확하게 모를 때 이렇게 표현해요. 수화물 흔히 많이 이렇게 표현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불균일 촉매 반응은 촉매 표면 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촉매와 리액션 믹스처의 계면, 리액션 믹스처가 가스든 리퀴드든 간에 그 계면,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촉매의 표면에 리액턴트들이 흡착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적이 넓어야 유리해서 면적이 넓어야 유리해서 보통은 포러스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여기 그 포러스하게 만드는 재료 중에 알루미나도 있고 실리카도 있고
그거를 뭐 합쳐갖고 실리카 알루미나가 같이 섞여 있는 재질로 만들기도 하는데, 왜 이런 걸로 만들까? 이거 자체도 특정 반응에 대해서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실리카나 알루미나 얘네들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싸요. 항상 돈이 중요하니까 싸. 그리고 포러스하게 만들기도 쉽고, 포러스하게 만드는 과정은 뭐 내가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지만 뭐 생각해 보면 뻔한 과정일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 포러스하게 만들 때 뭔가 실리콘과, 예를 들면 내가 실리카를 포러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케미칼, 그거를 높은 온도에서 어떤 뭐 태우든지 열 처리를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체가 발생하면서 고체가 만들어지면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들겠죠.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하여간 실리카 알루미나를, 이거 자체가 촉매인가 봐요, 이번에는. 실리카 알루미나가 크래킹의 촉매래요. 크래킹이라는 게 뭐, 그 정유산업에서 분자량이 큰 그 하이드로카본을 쪼개는 거를 이제 크래킹이라고 하죠. 하여간 실리카 알루미나, 얘를 포러스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포 볼륨이 g당 0.6 세제곱센티미터. 이 정도면 포러스하다고 느껴지나? 보통 고체 재료의 덴시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뭐 한 2에서 한 3 또는 4, 그 정도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 정도야.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g분의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면 그거 역수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심하면 뭐 3, 4, 5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포러스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포 직경이 한 40옹스트럼 이런 아주 구멍이 작은 기공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표면적, 이게 이제 이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데 Specific Surface Area 이렇게 불러요. 비표면적. 단위 무게당 표면적을 이제 Specific Surface Area 이렇게 부르는데, 비표면적이 300제곱미터래. 굉장히 넓은 거죠. 1g의 비표면적이 300제곱미터. 그치? 굉장히 넓은 거예요. 만약에 물은 덴시티가 1이죠. 물이 덴시티가 1이잖아. 그러니까 물 갖고 예를 들면 뭐 물 1g에 1g을, 물 1g을, 뭐 얼음도 비슷하겠지. 그럼 뭐 얼음을 여기 1세제곱센티미터 큐브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물론 얼음의 덴시티는 물하고 좀 다르겠지만 대충 1이라고 치고 생각해 보면, 그럼 표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일 1g의 표면적이, 얼음의 덴시티가 1은 아닐 텐데 그냥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표면적이 얼마야? 1g당 6, 그죠? 6 제곱센티미터 이거잖아. 그 정도밖에 원래 안 돼야 되는데 얘는 300이라는 거예요. 300.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표면적이. 이게 얼마나 넓은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요 촉매를 25g, 내가 25g이면 뭐 한 줌 정도 될 텐데, 왕창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한 줌 딱 집으면 한 25g 될 텐데, 그거의 면적이 축구장만 하다는 거예요. 축구장만.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굉장히 넓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넓은 표면적이 다 리액턴트들이 흡착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넓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가급적 포러스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뭐 써놨어요. 레니 니클,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뭐 하여간 니켈 얼로이 촉매인데, 니켈 알루미늄 얼로이 촉매인데, 뭐 하이드로지네이션 이런 반응에 쓰이고, 아까 얘기했던 알루미나에 플래티늄 박혀 있는 이거 나프타 리포밍 하는 데도 쓰이고, 뭐 플래티늄은 온갖 데 쓰여요. 그다음에 약간 그 좀 처리를 해준 철인데,
마그네타이트로부터 만든대요. 이런 촉매는 하버보시 프로세스라고 암모니아 만드는 방법인데 뭐 이런 반응에 또 저런 촉매를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몰리큘러 시브,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아마 그림이 나올 텐데 그 자일렌, 파라자일렌 같은 거 만들 때 촉매로 써요. 몰리큘러 시브, 이거는 정말 포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뒤에 가서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더 얘기합시다. 뭐 그 지올라이트 같은 토양에서 점토 같은 데서 얻어내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만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올라이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리학 시간에도 내가 설명을 했었어. 이 뒤에 그림이 바로 나오네. 지올라이트는 그 천연 원래 자연에 그냥 존재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한데 포가 작아요. 뭐 어떠한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어떠한 분류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올라이트는 어떤 한 가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지올라이트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만 직경이 이거 같은 경우 7.4옹스트롱밖에 안 되네. 무지하게 작죠. 아까 포러스한 알루미나 그거 뭐 그때도 작다고 느꼈는데 그게도 수십 옹스트롱이었어요. 수십 옹스트롱. 근데 이거는 지금 7옹스트롱. 어떤 지올라이트는 뭐 4옹스트롱 이런 것도 있어요.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면 내가 그 삼성에 있을 때 카본 나노튜브도 연구를 했었는데 카본 나노튜브 한참 연구할 때 논문이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나노튜브가 뭐예요? 그 그래핀이 이렇게 말려갖고 튜브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월이 하나짜리를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라고 해요. 근데 도대체 이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의 직경이 얼마나 얇아질 수 있을까? 얼마나 가늘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일 거 아니야. 그때 네이처의 논문이 나온 게 어떤 사람이 4옹스트롱짜리 직경을 갖고 있는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 이제 만든 걸 논문을 냈어요. 그때 그 만든 방법이 지올라이트를 썼어요. 직경이 한 4옹스트롱 정도 되는 지올라이트로부터 카본 나노튜브가 이렇게 자라도록. 그래서 그랬더니 또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 가장 얇은 직경이 가장 작은 나노튜브. 그거보다 더 작으면 카본이 6개가 모여서 그 헥사곤을 만들면서 헥사곤 구조가 하니콤 구조로 쭉 연달아 있어야 나노튜브 구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해 봐도 그게 제일 얇은 거다. 그거보다 더 얇은 거는 불안정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 쓰기도 할 정도로 하여간 지올라이트의 직경은 굉장히 작을 수 있다. 심하게 안 보이네. 그래서 이게 뭐 지올라이트가 있는데 파라자일렌 만드는데 쓴다는 거예요. 자일렌이 뭐지? 벤젠 고리에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톨루엔, 그렇죠? 메틸기가 2개 붙어 있으면 자일렌이죠. 근데 벤젠 고리에 메틸렌이 2개 붙는 방법은 정반대 위치에 이렇게 붙는 거, 이게 파라자일렌. 그다음에 인접해서 2개가 붙어 있는 거 오토, 그다음에 하나 떨어져서 있는 거 메타, 여기가 파라 이렇게 되는 거죠. 3가지가 있지. 얘를 지올라이트를 써가지고 자일렌 합성을 하면 오토하고 메타는 안 만들어지고 파라자일렌만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원료가 뭐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원료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지만 뭐 하여간 벤젠하고 메탄 또는 뭐 톨루엔하고 메탄 뭐 이런 거겠죠.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는 사실은 그 메타하고 오소도 다 만들어져요. 그런데 걔네들은 어때? 벤젠 이게 오토면 오토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메타는 이렇게 있죠. 따라서 파라자일렌에 비해서 더 뚱뚱해요. 더 뚱뚱해.
그래서 걔네들은 만들어져 봐야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다시 분해가 돼. 그래서 파라가 된 것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나 메타에 비해서 파라자일렌이 훨씬 많이 선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인 셀렉티브 신세시스를 할 때 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촉매의 목적은 기본적인 목적은 반응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지만 특정 프로덕트가 선택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쓰기도 해요. 특정 프로덕트가 선택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데 왕인 게 뭐야? 지금 이 지올라이트 얘기도 했지만 이거보다 더 훌륭한 셀렉티비티를 갖고 있는 촉매. 그게 바로 엔자임이죠. 그래서 엔자임은 무슨 에이즈 뒤에 ASE 붙여갖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게 그 반응을 선택적으로 일으켜요. 특정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도록. 이건 뭐냐. 그리고, 이게 또 지올라이트의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아? 얘가 벤젠하고, 수소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돼야 돼. 얘가 아니고.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교재에는 이제 이 그림 다 빠졌는데 내가 이 강의 자료 만들 때 썼던 Elements of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그 책에 있던 그림인데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야? 이거 프로판이잖아. 이것도 프로판이잖아. 여기 다 띄어서 그렸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에틸렌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올라이트 표면에 그러니까 세 분자가 근처에 이렇게 서로 전자 주고받기 하기 좋게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배치가 됐을 때 벤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먼트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포러스한 촉매 얘기를 했죠. 포러스하게 일부러 만드는데 그 패키드 베드 리액터에서 그 포러스한 촉매가 그 알갱이들이 이제 충전돼 있는 거죠. 포러스한 촉매 알갱이들이 충전돼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포러스한 촉매 알갱이들을 충전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쌓아서 또는 그냥 촉매 덩어리를 통째로 쓰기도 해요. 그거를 모놀리틱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리스라는 건 스톤이라는 말이고 어원이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촉매 한 덩어리 여러 가지 이렇게 쌀알갱이처럼 쌀푸대에 쌀이 잔뜩 있을 때 그 형상이 일반적인 패키드 베드 리액터에 이제 촉매가 패킹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촉매 한 덩어리를 통째로 쓰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걸 모놀리틱 캐탈리스트라고 부르고 이 모놀리틱 캐탈리스트는 뭐 이런 프레셔 드랍이라든가 그 열 관리, 열을 제어하는 이런 게 중요할 때 쓰는데 그 얘가 이제 플래티늄 거즈 리액터라는 게 있어요. 거즈라는 게 뭔지 알지? 그 우리 뭐 어디 상처 나면 이렇게 붙이는 건데 천 같은데 이렇게 면사가 굉장히 띄엄띄엄 있어서 다 보이는 투명해 보이는 투명은 아니지. 하여간 그 반대쪽이 보이는 그런 얼기설기 있는 그 천 같은 거 그게 거즈인데 그런 식으로 거즈처럼 플래티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한 덩어리잖아 플래티늄 그렇죠? 이런 걸 모놀리틱 캐탈리스트라고 하고 이 자동차 배기에 이 캐탈리틱 컨버터가 달려 있는데 그런 데서도 또 이 모놀리틱 캐탈리스트를 쓰기도 해요. 자동차 배기 이거네. 이거 우리는 마후라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거는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따온 건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뭐 일산화탄소도 있고 하이드로카본도 있고 낙스도 있고 이런 것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바꿔주기 위해서 촉매들을 쓰는데 이게 이제 캐탈리틱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정화 장치지. 거기에 보면 이 안에 구조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포러스한 구멍이 이렇게 채널처럼 나 있어요. 그래서 배기가스가 여기서 나오면 이걸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배기가스가 나가는 동안에 이 안에서 일산화탄소나 하이드로카본이나 낙스나 이런 게 있으면 CO2나 물로 바뀌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노리스틱 캐탈리스트의 일종이죠. 뭐 만드는 방법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촉매를 또 분류할 때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서포트가 있는 캐탈리스트하고 그렇지 않은 캐탈리스트하고 서포트 지지체가 있는 촉매, 지지체가 없는 촉매. 지지체가 없는 촉매부터 볼까? 이거는 아까 봤던 뭐 플래티늄 거즈 또는 뭐 플래티늄 와이어 뭐 이런 거 다 지지체가 없죠. 그 다음에 실리카 또는 알루미나 또는 실리카 알루미나 얘네들을 지지체로 많이 쓰는데 이거 자체가 또 어떤 반응에는 촉매로 쓰여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지체가 없는 그런 촉매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포러스한 지지체에 촉매 활성이 뛰어난 어떠한 주로 금속이에요. 금속들이 박혀 있는 그러한 촉매가 대부분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던 플래티늄도 있고 이거는 이제 바나디움 옥사이드가 촉매 역할을 하는 모양이네. 자, 지금 내가 어떤 지지체에 주로 이제 금속들이 박혀 있다고 했는데 촉매의 표면에서 리액턴트들이 흡착을 하고 나서 이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반응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는 표면의 흡착 자리, 우리가 물리학에서도 애드소옵션에 대해서 공부했죠. 흡착 자리, 흡착 자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흡착 자리가 전부 다 촉매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액티브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촉매 활성이 있는 액티브 사이트는 따로 있어. 그 액티브 사이트가 아까 얘기한 많은 경우 금속 원자가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냥 지지체가 내가 알루미나에다가 뭐 플래티늄을 박아놨다 그러면 이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은 알루미나 표면일 거 아니야. 군데군데 플래티늄이 박혀 있고 그러면 플래티늄 자리가 액티브 사이트지 알루미나 자리는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촉매가 뭐 그럼 영구적으로 쓰냐? 그렇지 않다. 뭐 촉매가 달아 없어지는 건 아니야.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의해서 소모돼서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아야 돼요. 이상적인 촉매는. 그런데 실제로는 쓰다 보면 바꿔야 돼. 쓰다 보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SOE라고 같이 무슨 경유의 탈황 촉매 개발하는 일을 이제 같이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과제를. 그때 목표는 이거였어요. 그 환경 규제가 심화돼서 그때 디젤, 경유가 디젤이죠. 디젤류 안에 들어가 있는 황의 함량이 규제치가 아마 7ppm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7ppm 이하로 황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는 거였어. 근데 목표치는 4ppm이었어요. 나한테 제시된 목표치가.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내가 연구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알루미나 담체에다가 몰리브데늄하고 코발트가 이제
박혀 있는 그런 촉매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코모 촉매라고 불러요. 뭐 얘기하다가 이거 나왔지? 근데 그때 이제 SOL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경유에서 황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타랑 촉매를 쓰는데 사서 쓴대요. 근데 그거 한번 갈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더라고. 쌀알갱이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코발트하고 몰리브데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색깔하고 비슷해. 그 쌀알갱이처럼 생긴 걔네들이 이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이었는데 그거 막 엄청난 양을 리액터에다가 넣어놓고선 이제 온도를 올려서 반응을 시키면 거기에서 그 황이 제거가 되는 그런 촉매였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싼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뭐 3, 4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디액티베이션, 촉매 활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촉매를 오래 쓰면. 디액티베이션은 불가피한 일인데 이왕이면 그러면 비슷한 기간 쓴다면 더 촉매 활성이 뛰어난 촉매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그 과제를 했던 건데 왜 그러면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이징이라는 건 촉매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오래 쓰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망가지는 거야. 어떤 촉매가 촉매 활성을 가질 때 물리화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흡착이 일어날 때 흡착 자리 중에 코디네이션을 한 군데로 할 수 있는 흡착하고 내가 이렇게 기대면 코디네이션을 몇 군데 했어요? 2군데 했지. 벽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있으면 한 군데 흡착한 거잖아. 저쪽 구석으로 가면 3군데의 코디네이션 할 수 있죠. 코디네이션을 몇 군데에서 할 수 있냐에 따라서 흡착된 놈의 안정성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한 촉매의 결정 구조가 뭐냐? 결정 구조가 뭐냐? 우리가 화공재료 시간에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그 결정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촉매 활성이 다른데 애초에 촉매를 처음 탔을 때는 촉매 활성이 좋은 결정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오래 쓰면서 그 반응 조건에서 오래 운전을 하면서 그 결정 구조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이 늙는 것처럼 이건 뭐 불가피한 일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이즈닝. 뭐 얘가 사약을 먹고 죽었나? 그건 아니에요. 누가 사약을 준 건 아닌데 사실 사약을 준 거랑 마찬가지야. 뭔가가 반응 중에 만들어진 뭐 모든 반응이 깨끗하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만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게 하여간 액티브 사이트에 들러붙어요. 근데 걔가 리버서블하게 들러붙은 거면 뭐 떨어졌을 때 리액턴트가 붙으면 되는데 이 리버서블하게 들러붙으면 이제 액티브 사이트 하나를 엉뚱한 놈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리액턴트가 거기 못 앉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트는 죽은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이즈닝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뭐 파울링, 코킹 이런 건 수땡이가 들러붙는 거야. 뭐 아까 얘기한 경유 탈환 공정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한참 쓰고 나면 결국은 뭐 다 하이드로카본이잖아. 그죠? 하이드로카본 온도 올려갖고 황을 제거하겠다고 무슨 반응을 계속 시키고 있으면 거기서 뭔가 하여간 수땡이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그것도 다 또 액티브 사이트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촉매가 활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라면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뭐 사실은 그냥 수땡이가 붙은 거라면 이거는 재생은 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이 촉매가 그냥 알루미나다. 만약에 알루미나인데 알루미나를 촉매로 쓰는데 오랫동안 썼더니 수땡이가 붙어가지고 촉매 활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소 넣어준 상태에서 고온에서 열 처리하면 다 CO2로 타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어느 정도 촉매 활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촉매가 예를 들면 뭐
알루미나에 코발트가 박혀 있는 거다. 근데 이 코발트는 산화 옥사이드 상태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메탈릭 상태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산소 집어넣어주고 태워버리면 코발트도 산화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럴 땐 좀 곤란하겠지. 그럼 뭐 다시 사야지. 자, 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리액턴트가 흡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흡착에 대해서 잠깐 다시 소개를 할게요. 이거 사실 물리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흡착에는 두 가지가 있죠. 피지소옵션하고 케미소옵션. 피지컬 애드소옵션, 케미컬 애드소옵션. 피지소옵션은 뭐 둘 다 일반적으로 엑소서믹이에요. 흡착은 둘 다 엑소서믹인데 상대적으로 약한 인터랙션이죠. 피지소옵션은. 그래서 거의 그냥 판데르발스 인터랙션 정도의 약한 인터랙션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쉽게 탈착되죠. 그래서 이 피지소옵션의 엔탈피 값, 엔탈피 오브 피지소옵션 이 값은 엔탈피 오브 컨덴세이션하고 비슷하다고 했었어. 그렇죠? 어떠한 물질이 응축할 때 그 값하고 엔탈피 값하고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반면에 케미소옵션,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 흡착이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때 주로 기여하는 게 이 케미소옵션이에요. 케미소옵션. 케미소옵션은 실제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표면에, 고체 표면에 있는 원자들하고 화학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랙션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엔탈피가 방출되죠. 엑소서믹이야, 이것도 역시. 그리고 몰리큘의 구조가 흡착되어 있지 않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져야 돼. 왜? 몰리큘 상태로 돌아다닐 때는 예를 들면 에틸렌이었다. 그러면 판상구조, 수소 4개 붙어 있는 판상구조였는데 그게 흡착을 했다 그러면 그 상태하고는 어떠한 다른 화학 결합을 추가로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많이 변해 있겠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표면 위에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흡착한 후에. 자, 이것도 역시 엑소서믹이고, 하지만 그 흡착의 엔탈피 오브 애디소옵션, 엔탈피 오브 케미소옵션 값은 화학 결합의 엔탈피 값에 준하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피지소옵션의 엔탈피 값에 비해서 한 10배는 커요. 이게 에틸렌이 플래티늄에 흡착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슨 반응에 해당되는 건가? 아마 이 플래티늄을 가지고 에틸렌을 하이드로지네이션 해서 에탄을 만드는 반응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플래티늄, 만약에 수소를 가지고 하이드로지네이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수소가 에틸렌에 들어가서 에탄이 되려면 수소 원자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에 여기가 수소고 이것도 수소예요. 원자 2개가 있지. 이렇게 접근하면 반응이 되겠어? 안 되죠? 이렇게 접근하면 반응이 돼요? 돼? 이렇게 접근하면? 유기화학 배웠잖아. 이거 반응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반응이. 왜 안 될까? 수소가 여기에 하이드로지네이션이 되고 나면 뭐가 끊어져요? 결합 2개 중에 파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지. 파이 결합은 피오비탈 2개가 약하게 오버랩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피오비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따라서 수소가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여기는 노드가 있는 부분이야. 이렇게 로브가 있고 저 안쪽으로도 이렇게 로브가 있는데 이쪽으로 해봐야 수소의 S 오비탈하고 여기에 있는 P 오비탈하고 오비탈 오버랩이 돼야 결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거나 반대쪽에서 접근하거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속도 상수 K가 작죠. 예. 속도 상수 K는 오늘 뭐 자꾸 새끼로 많이 세는데 뭐 오늘 그럴 수밖에 없어. 속도 상수 K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2A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익스포넨셜 텀이 뭐라 그랬지? 볼츠만 팩터라고 불리우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거고 앞에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A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였어요?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와 또 하나였지. 얼마나 적당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충돌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속도상수 K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 속도상수 K가 커지려면 기본적으로 그 반응이 자주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돌이 일어나야 됐었어요. 그런데 촉매가 없을 때는 어때?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꼭 일루만 접근을 해야 돼요. 수소 분자가 일루 접근하거나 다른 건 안 돼요.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관점에서 보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가 작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상수가 작어. 그러니까 반응이 느려. 그렇지? 그래서 뭘 써? 촉매를. 그럼 촉매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플래티늄에 흡착을 하는데 흡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흡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어? 파이가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지? 그리고 어때? 보기에도 상당히 거북해 보이죠? 지금 얘에 비해서 얘는 상당히 거북해 보여. 거북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불안정해.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얘네들을 만나게 되면 에탄이 돼가지고 나간다 이거야. 지금 얘가 플래티늄하고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요 카본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오기만 하면 야야 빨리 메탄 구조 만들자 그러면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에탄이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화학흡착, 이거 화학흡착이 일어났잖아. 네, 화학흡착이 촉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학흡착이. 물리흡착이 아니고. 화학흡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촉매가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가 상당히 오랜 시간 존재하게 돼요. 이런 구조가 촉매가 없으면 기체 상태에서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왜? 불안정해서. 그런데 촉매가 존재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도 상당히 거북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꽤 긴 시간 버티면서 존재해요. 그랬다가 불편하면 다시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 수소가 있게 되면 흡착된 수소 얘네들이 만나서 이제 에탄이 돼서 떨어져 나간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촉매 반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이 잘생긴 분 테일러라는 분, 영국 사람이래네. 잉글랜드. 잉글랜드인지 모르겠다. 영국 사람. 1928년에 이분이 전체 표면이 다 촉매작용을 하는 게 아니다. 액티브 사이트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촉매 분야의 선구자네. 선구자예요. 액티브 사이트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뭐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인데, 액티브 사이트는 결국은 고체 표면에 존재하는 unsaturated atom들이다. unsaturated atom들. 이런 거 다 디펙트죠. 서피스에 존재하는 irregularity, 뭐 사실 디펙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dislocation도 이거 linear 디펙트였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엣지, 크리스탈의 엣지, 뭐 킹크, 코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디펙트잖아. 그런 데가 액티브 사이트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레인 바운더리를 통해서 있는 크랙들. 여기도 벌크에 있는 애톰들에 비하면 거기 있는 애톰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흡착종들이 나타나면 얼른 오시라. 나랑 결합을 만들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액티브한 흡착 자리로, 촉매 활성이 있는 흡착 자리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액티브한 자리들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좀 불편해 보이는 화학 흡착한 흡착종들이 그래도 반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정도는 버티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줘요. 원래 촉매가 없었다면 걔네들은 너무 불안정해서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져도 너무나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싹 없어지는데 촉매에 화학 흡착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꽤 긴 시간 버티고 살아남게 해준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반응 중간에 생겨야 되는 그 중간체,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인데 그거를 안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져서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를 소개할게요. 좀 빨리 해야 되겠네. 거의 다 왔어. 턴오버 프리퀀시, 이거는 촉매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턴오버 프리퀀시 또는 뭐 턴오버 넘버 이렇게도 불러요. 엔자임에서도 이 용어를 쓰죠. 턴오버 프리퀀시라는 건 뭐냐면 단위 시간당 보통 1초야. 1초당 액티브 사이트 하나당 프로덕트를 몇 개를 내뱉는지 이거예요. 액티브 사이트에 리액턴트가 붙었다가 프로덕트가 돼서 나와야 될 거잖아. 그 액티브 사이트 하나당 1초에 몇 개를 내뱉는지. 따라서 이 값이 높아야 좋은 거죠. 이 값이 높아야 훌륭한 촉매예요. 보면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 온도에 따라서 턴오버 프리퀀시를 표현해 놨어요. 대충 값이 뭐 10의 마이너스 한 3승에서 작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 아주 작으면 여기까지도 있네. 10의 마이너스 5승도. 근데 보통 뭐 1을 전후로 위아래로 뭐 2승 밑으로 마이너스 2승 이 정도 구간에 턴오버 프리퀀시가 많이 나타나요.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턴오버 프리퀀시가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디스퍼션은 그 우리가 많은 경우 서포트에다가 촉매 활성이 있는 금속을 넣는다고 했죠. 그 비율이에요. fraction of the metal atoms exposed on the surface.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그 메탈 애톰의 fraction 비율 그걸 얘기하고 우리가 아까부터 예를 들었던 뭐 알루미나에 박혀 있는 플래티늄 이런 경우에 이 플래티늄이 이제 액티브 사이트로 작용을 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촉매의 예들이 있어요. 촉매의 예들이 뭐 하이드로지네이션, 디하이드로지네이션 촉매, 하이드레이션, 디하이드레이션 촉매, 알킬레이션, 디알킬레이션 촉매. 그다음에 이게 뭐야? 왜 똑같은 게 나왔어? 제일 위에 거는 할로지네이션이네요. 헬라이드 붙이는 거. 할로지네이션, 디할로지네이션. 여기 하이드로지네이션, 디하이드로지네이션. 그다음에 옥시데이션 촉매, 뭐 아이소머라이제이션 촉매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후루룩 그냥 보고 지나갈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먼저 알킬레이션, 디알킬레이션. 뭐 여러분들이 유기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프리델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이라는 거 배웠죠? 아마도 배웠을 거야. 배웠을 거야. 안 했을 리가 없어. 알킬 헬라이드에 이걸 촉매로 써서 요 R 플러스 양이온이 생겨서 얘가 그 아로매틱 컴파운드 안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알킬이 붙는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프리델 크래프트 촉매를 쓰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알킬레이션. 이렇게 가면 알킬레이션, 이렇게 가면 디알킬레이션이겠죠. 디알킬레이션? 이런 거 실리카 알루미나 또는 뭐 실리카 마그네시아. 실리카가 뭐지? SiO2예요. 뒤에 A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부르던 명칭인데 옥사이드를 A라고 무슨 A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실리콘 옥사이드. 이게 이제 학술적인 명칭이고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면 실리카.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거를 알루미나.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걸 타이타니아.
해프늄 옥사이드를 해프니아, 지르코늄 옥사이드 뭐 지르코니아 이런 식으로, 징크 옥사이드 징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매그네슘 옥사이드 매그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촉매로 쓰일 수 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또 나왔어. 뭐 지가 만능이야.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어. 플래티늄. 다 좋아요. 얘가 만능이라 다 좋은데 심지어 어디도 나와. 얘 많이 나와요. 요즘 그 많은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연료전지, 수소와 그 산소 가지고 자동차 굴리겠다고 하는 그 연료전지, 거기에서도 이 플래티늄이 또 나와요. 양쪽 전극에 다 플래티늄이 들어가. 근데 뭐가 문제야? 비싼 게 문제예요. 성능은 짱인데 비싸. 플래티늄은 금보다 훨씬 비싸요. 플래티늄. 뭐 온갖 데 다. 내가 요즘 연구하는 게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수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을 이제 그 반응의 촉매를 내가 요즘 연구하고 있어요. 몰리브데늄 설파이드라는 물질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는 이유가 전기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잖아.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되죠. 근데 그러한 반응에서 플래티늄 전극 쓰면 잘 돼요. 근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얘를 값싼 놈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거야. 플래티늄은 온갖 데 안 나오는 데가 없어. 막 다 껴 막. 근데 문제는 비싸. 뭐 노말 펜테인을 아이소펜테인, 아이소머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이런 데서도 쓰인다. 이런 걸 왜 하지?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을? 정유 회사에서 이런 거 해요. 아이소머라이제이션. 왜냐? 옥탄가 높이려고. 옥탄가. 그렇죠? 뭐 옥탄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써놨어요. 어떤 테스트 엔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하이드로카본이 나킹을 많이 일으켜. 연료를 썼을 때 엔진에서 딱딱딱딱딱딱 막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럴수록 연료 효율은 떨어지는 거고 연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킹을 가급적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제 그 가지 달린 하이드로카본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소머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옥탄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테스트 엔진에서 그 아이소 옥테인하고 노말 헵테인하고 섞어 가지고 테스트 엔진에서 돌려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소 옥테인, 옥탄, 아이소 옥탄 이거를 볼륨 퍼센트를 90% 넣고 노말 헵테인을 10%는 그 연료를 넣고 했더니 뭐 나킹이 딱딱딱딱 이렇게 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본도 똑같이 나킹이 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본의 옥탄가가 90인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게 옥탄가인데 이 옥탄가를 낮추기 위해서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반응이 필요하고 그때 또 뭐 이런 촉매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지네이션, 디하이드로지네이션. 이 얘기는 조금 해야 되겠네.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볼케노 커브라는 얘기 했었죠. 볼케노. 촉매 얘기하면 항상 이 볼케노 커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촉매는 기본적으로 화학 흡착을 하죠. 누구하고? 리액턴트하고. 그지? 근데 그때 화학 흡착을 할 때 너무 약하게 화학 흡착을 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하게 흡착을 해도 안 돼요. 너무 약하게 흡착을 하면 반응이 이제 프로덕트로 가기에 충분할 만큼 얘가 액티브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약하게 흡착한다는 게 극단적으로 약하게 흡착한 게 뭐야? 물리 흡착이잖아. 그런 거는 충분하게 액티베이티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덕트로 가질 못하죠. 반면에 너무 강하게 흡착돼 있으면 어때? 안정한데 얘가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로 또 갈 이유가 없지. 강하게 흡착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화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촉매 활성은 흡착을 얼마나 세게 했느냐라는 그 정도를 이쪽 축에다 놓고 그 촉매 활성을 Y축에다 놓고 얘기하면 촉매 활성은 이렇게 산 모양의 커브가 돼요. 이걸 볼케노 커브라 그래. 그래서 어중간 적당하게 흡착을 해야
촉매 활성이 좋아요. 그럼 모든 촉매가 다 마찬가지야. 하이드로지네이션, 디하이드로지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게 이제 하이드로지네이션, 디하이드로지네이션이죠. 그래서 수소의 흡착이 일어나려면 금속에 있는 d 오비탈에 빈 오비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본딩이 너무 강하게 되면 안정하니까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디오비탈에 원자당 디오비탈에 빈 게 하나 있을 때가 제일 좋대요.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빈 디오비탈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이거죠. 그 볼케노 커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이런 금속들 여기 보면 이런 건 싸지 뭐 그래도 코발트, 니켈 이런 건. 근데 나머지는 지금 다 귀금속들이야. 다. 오스뮴은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하는지. 근데 나머지는 다 귀금속. 이것도 귀금속이겠지. 이리듐, 플래티늄, 팔라듐 이거. 팔라듐도 엄청 비싸요. 이리듐도 비싸고. 다 귀금속이에요. 그래서 촉매 쪽에서 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사실은 저런 귀금속 촉매를 값싼 재료로 바꾸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너무 비싸다 이거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산업 분야가 사실 반도체 산업이잖아. 그렇죠? 반도체가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남기는 거야. 자기네가 시장을 잡으면 돈이 많이 남아요. 반도체가. 따라서 반도체 공정은 그 공정 하나하나의 단가를 생각하면 어지간한 산업에서는 쓸 수 없는 비싼 공정을 써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정을 써서 칩을 만들면 이게 돈이 되거든. 그래서 하는 건데 심지어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런 거 안 써요. 실험실에서는 써. 새로운 소자나 뭘 개발할 때 연구용으로는 뭐 플래티늄도 쓰고 팔라듐도 쓰고 이리듐도 쓰고 하는데 실제로 제품에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비싸 너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값싼 금속 재료로 반도체에서도 바꿔서 쓰거든. 근데 하물며 그냥 일반 화학 반응 시키는데 이런 거 쓰기에는 부담되죠. 이런 건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가자. 다 넘어갔네. 자, 내가 그냥 넘어갔냐 하면 결국은 뭐 어떤 반응이 어떤 촉매 쓴다 그런 건데 그거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별 의미가 없어.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촉매가 하는 일이 뭔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에너지 배리어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촉매는 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지, 그러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화학흡착과 물리흡착의 차이, 그리고 화학흡착이 있으면 왜 화학 반응이 빨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